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러시아가 쏜 지대공 미사일이 바나나 킥을 해서 자기네들을 덮쳐버렸다 라는 소식을 제가 제일 먼저 알려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형, 아주 최신형 지대지 미사일을 쐈는데 두 발을 그냥 쐈는데 그게 쏘자마자 공중 폭발해서 다시 자기네들 진지를 덮쳐버린 이런 이 영상이 공개되는데 오늘 영상까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러시아 이 무기 관리, 탄약 관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면 얼마나 돈을 많이 떼먹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이 최신형 미사일까지 만든 지 얼마 안 된 것까지 이런 모양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이 루안스크주 다 점령했어 라고 하지만 푸틴이 계속 진격하라고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3일이 지났는데 성과가 없어요. 지금 뭐 푸틴의 명령이 전혀 먹히지 않고, 즉 그 말은 푸틴이 현장 상황 파악 전혀 못하고 엉뚱한 명령 내렸다 이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돈바스 전선이 돈좌되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추가의 어떤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좌되었고 헤르손 시가전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전선 지도 속에 전과를 보면 병력은 전일 대비 150명 추가 사살을 했고요. 전차 2대 격파, 장갑차 8대 격파, 차량 17대 격파, 트레일러 등 특수장비 1대 격파, 야포 3문 격파, 무인 항공기 3대 격추, 순항미사일 2발 격추, 이런 전과가 있습니다. 전차는 어제나 그제에 비해서 전차 격파 숫자, 장갑차 격파 숫자 확 줄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직접 부딪히는 이런 전투가 아주 약화되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세베로도네츠크, 그 다음에 리스칸스크 점령하고 당연히 휴식하고 부대 재편성하고 해가지고 컨디션 회복해서 다시 서진할 것이 너무나 당연했는데 푸틴이 계속 밀어붙여 해가지고 계속 밀어붙여 버렸죠. 그래서 한 2, 3일간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지금에야, 제가 봤을 때 지금에야 뒤늦게 정신 차리고 지금 재편성 또 재정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전과가 적다, 직접 부딪히는 게 적으니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다가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즘에 대한 응징을 위해서 안보리 비공식 회의를 요구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정말 콧방귀도 안 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말이죠, 루한스크, 리스칸스크 이 사이의 117km를 진격하는데 무려 131일 걸렸다라고 조롱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차량으로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세계 랭킹 2위의 군사 대국이라고 하는 러시아가 그 불과 117km 진격하는데 131일 걸렸다 라고 조롱을 하는데 이거 정말 참 뼈아픈 현실입니다. 러시아가 군 작전 정보 유출 시에 징역 7년 때리겠다라는 이 법을 통과했어요. 국가두마에서. 이 말은 뭐냐, 지금 여러 워싱턴 소식통들이 우크라이나도 그렇지만 러시아도 야, 지금 뭐 극동지역에서 기차로 T-62 전차 마구마구 싣고 지금 서쪽으로 가고 있어, 이런 거 막 올리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 가지고 방송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말 방송이 이제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군사 정보 노출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들키면 징역 7년 한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 측의 워싱턴 소식통들이 이제 움츠리게 되겠죠. 지금 우크라이나는 자제해달라, 이렇게 우리 국가를 위해서 자제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헤르손 지역, 이 지역에 대해서. 근데 러시아는 아예 징역 7년 때리겠다. 앞으로 러시아의 무기체계 이동이나 이런 게 조금 소식이 좀 적어질 것 같다라는 걱정이 되네요. 러시아가 세베로도네츠크 그리고 루안스크 주민을 강제 징집하는데, 세베로도네츠크 점령한 지 지금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벌써 강제 징집에 들어갔다. 그래서 남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징집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징집해서 이 전선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베로도네츠크 완전히 도시가 박살이 나 있죠. 이거 이제 치우고 그리고 창업하고 또 뭐 하는 이런 노역에 지금 동원되어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SBU 우크라이나 연방보안국에서
우크라이나 지휘관의 가족과 신상 정보를 넘긴 조직을 적발했답니다. 러시아에. 참 우크라이나도 정말 큰일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경각의 위기에 달려 있는데 그 자신의 돈을 위해서 아니면 뭐 또 이 사람들은 마치 우리나라에도 친북주의자들이 있듯이 종북주의자들이 있듯이 이 북한을 도와주는 또 북한을 숭배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신념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듯이 여기도 러시아를 이렇게 섬기는 것을 신념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크라이나군 지휘관의 가족의 신상 정보를 넘겼으니까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가족의 어떤 그 안전 이런 것들을 빌미로 지휘관들에게 협박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지휘관들을 협박해서 군사 정보를 빼낼 수가 있죠. 이런 나쁜 조직을 적발했다. 정말 뭐 일벌백계해야 되겠습니다. 역시 SBU 우크라이나 연방보안국이 서방에서 지원한 AT-4 대전차 로켓,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이런 무기를 빼돌려서 러시아에 넘긴 조직을 또 적발했답니다. 이야, 정말 충격적인데요. 서방이 정말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들도 그거 아깝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도와준다 치면 우리도 아깝죠. 그거 안 좋지만 어쨌든 그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억 원 하는 이런 무기들을 대량으로 줬는데 이 상황 같으면 군인들이 즉 고위 장교들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이 보급 체계, 군수 지원 체계 여기에 일을 하고 있는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블린 한 발 빼주면 뭐 5천만 원 줄게. 나라가 지금 경각에 달렸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조직이 있었다. 야,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적발했다라는 거고 뭐 얘기만 있겠습니까? 또 있겠죠. 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헤르손 곧 탈환할 거다. 그러니까 니들 지금 합병 시도하는 거 실패할 거다. 러시아가 지금 헤르손, 자포리자 이 지역에다 공무원들 막 파견해가지고 그냥 강제 병합. 우리는 그냥 우리 스스로 러시아 연방에 들어갈게요. 라고 투표 없이 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근데 야, 곧 헤르손 지금 우리가 탈환하는데 니들 뭐 하는 거야? 무슨 삽질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러시아가 하르키우 북쪽에서 방어선을 확장하는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고 러시아가 슬로반스크 북부 지역에서 제한적인 공세를 폈지만 역시 실패했고 러시아가 슬로반스크 남쪽이죠. 바흐무트 지역에서 진격을 계속 시도를 했는데 그 연일 공세 퇴각을 반복하고 있다. 공세를 계속하는데도 안 되니까 계속 퇴각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헤르손 역에 대대적인 포격을 해서 러시아 보급품을 초토화시켰다. 라고 합니다. 헤르손 역 광장에 러시아 보급품 잔뜩 쏴놓은 걸 그냥 때려서 다 파괴시켜버렸다. 라고 하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런 소식 끝에 중요한 소식 세 가지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루안스크 전역을 이른바 해방시켰다며 앞으로도 계속 진격하겠다는 푸틴의 큰 소리가 전선에서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푸틴의 추가 진격 명령이 전선에 하달되었지만 러시아군이 사흘 넘게 모든 전선에서 돈주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모스크바 현지 시각으로 지난 7월 4일 루안스크주 완전 점령 보고를 받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에게 진격을 계속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일선 러시아군은 전혀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가 워싱턴 DC 시각 7월 6일 저녁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ISW는 7월 6일자 러시아군 정례 브리핑에서는 개전 후 133일 만에 처음으로 어딘가를 점령했거나 진출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라며 이는 러시아군이 리스칸스크 점령 이후 대부분의 전선에서 작전을 중단했다는 ISW의 지난 분석을 뒷받침하는 상황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국방부 대변인 이고르 코나셴코프 소장이 매일 전황 브리핑을 전하며 러시아군이 어느 지역 어디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얼마나 해치웠는지 어떤 지역을 점령했는지를 상세하게 주장했는데요. 7월 6일의 정례 브리핑에서는 우크라이나군 하이마스를 파괴했다는 주장 외에는 어떠한 전과 소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군의 전황 브리핑을 보면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와 세베르스크, 바흐무트 지역에서 제한적인 공세에 나섰다가 모두 격퇴당했습니다. ISW는 러시아군이 제한적인 공세를 펴면서 우크라이나군을 견제하는 한편으로 현재는 전투력 복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는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스칸스크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입은 막대한 손실을 보충하고 부대를 재편성한 뒤에 다음 목표인 슬로반스크로 진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전투에서의 전력 손실이 워낙 컸고 러시아 본국의 주요 군수 산업 가동률이 바닥을 치고 있는 데다가 전선의 물류체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공세가 가능한 전력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공세를 펴서 세베로도네츠크에 있던 우크라이나군을 후퇴시키고 그리고 리시칸스크에서는 또 열흘 만에 후퇴시키고 자 그렇게 했으면 그래 수고했다 좀 쉬어 그리고는 재편성하고 재정비하고 그렇게 해서 좀 휴식하고 그리고 다시 진격해 이게 지도자의 덕목 아닙니까? 그런데 야 계속 가 라고 푸틴이 지시를 했고 계속 가다가 3일 동안 완전히 박살이 나고 이제서야 휴식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오늘 우리는 어디를 점령했어요? 어디에 진출했어요? 이런 말 한마디도 못하는 날이 처음으로 왔다라는 건데요. 이제 이게 원래 이 그래프가 꼭지점 찍고 내려가는 그 단계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계속 지금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르손에 있는 탄약 이 헤르손역의 광장에 탄약고가 파괴됐다 뭐 이런 뉴스 계속 전해드리는데 최근 열흘 동안만 해서 이 전선 지역에서 뭐 그냥 작은 탄약고 말고 아주 대형 탄약고만 무려 10개가 파괴되었답니다. 대형 탄약고 같으면 거의 뭐 한 개 BTG를 직접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한 개 여단을 또는 사단을 직접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탄약고를 일컬을 텐데 그런 것들이 10개가 파괴되었다. 정말 치명적으로 계속 내구력이 깎여나가는 러시아군입니다. 그러면서 물류체계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무슨 진격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서방제 포병 화기들이 돈바스 전선에 배치되면서 러시아가 눈에 불을 켜고 이들을 잡으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재래식 포병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라 전술 탄도탄까지 동원했는데 탄도탄 공격을 받은 M109 자주포가 멀쩡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있어서 러시아군을 당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제 포병 화기들을 본격적으로 운용하면서 러시아군 피해가 급증하자 러시아군이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구경 다련장 로켓과 전술 탄도미사일을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예상외로 효과가 미미해 러시아군이 당황하고 있다고 영국 왕립합동연구소 루시가 최신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영국 현지 시각으로 7월 4일 발간되어 7월 6일 일반에 공개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운용 중인 서방제 포병 화기들을 유인해 파괴하기 위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물론 대포병 레이더, 음향 측정 장비, 전자전 장비 등이 동원된 이 작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크라이나군의 서방제 포병 화기를 파괴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파괴됐거나 손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야포, 심지어 멀쩡하지만 노후된 야포를 미끼로 내놓고 우크라이나군이 포격을 유도한 뒤에 정찰 자산으로 우크라이나군 포병 위치를 파악해 대포병 사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대화력전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루시는 러시아의 이러한 대화력전이 거의 먹혀들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대화력전 수행 프로세스를 보면 방해를 마친 상태의 각 포병부대가 올란-10 소형 무인기로 표적을 직접 획득했을 때만 5분 이내에 초탄 사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전자전 자산이나 대포병 레이더, 음향 측정 장비를 통해 표적 정보를 획득할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 시간에만 30분가량이 소요되어 정상적인 대포병 사격이 불가능하다고 루시는 평가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러시아는 5분 이내 치고 빠지는 전술을 구사하는 우크라이나군의 서방제 자주포를 잡기 위해 대량의 드론을 띄우고 이 드론을 스메르치, 다련장 로켓이나 토치카-U 전술 탄도미사일 부대와 연동하는 대화력전 전술을 도입했습니다. 이 전술에 따라 러시아군은 지난 7월 초에 돈바스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M109A3GN 자주포 한 문을 잡기 위해 세 발의 토치카-U 전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러시아는 미사일 발사 후에 전과 확인을 위해 드론을 띄웠는데요. 지근 거리에서 떨어진 토치카-U 탄도미사일의 파편을 뒤집어 쓴 우크라이나군 M109A3GN 자주포는 멀쩡히 자력 기동해서 진지를 이탈한 뒤에 몇 시간 후 다시 전선에 복귀해서 러시아군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M109A3GN 자주포는 노르웨이가 최근 K9 자주포를 배치하면서 퇴역한 물량 가운데 22문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인데요. 랩탄 사격이 가능한
39 구경장 주포와 반자동화된 사격 통제장치, 증가장갑, 추가 등의 개량이 가해진 모델입니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주 장갑이 알루미늄 합금인 M109 계열이 토치카 미사일의 지근거리 폭발에도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않은 것에 놀라고 있는데요. 도대체 러시아 무기의 카탈로그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의 갭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자, 노르웨이가 우리 K9 자주포 도입했죠. 그러니까 K9 자주포 도입하기 전에 썼던 구형포는 퇴역을 했고 그걸 치장하고 있었겠죠. 그게 바로 M109A3GN이었는데 이것 중에서 22문을 우크라이나에 줬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그걸 가지고 이제 싸웠는데 지금 이거예요.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M109A3GN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치면 우리 K55 자주포 우리 한국 육군에 한 1000문 있습니다. 1000문. 그거 우리 K55 같은 경우는 M109A2 버전을 라이센스 생산한 게 우리 K55 자주포고 그걸 최근에 우리는 전부 이제 자동화 K9처럼 완전히 자동화하는 업그레이드를 단행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M109A3 버전 우리 K55보다는 약간 발전된 버전을 가져가서 노르웨이가 그들 나름대로 개량을 했어요. 뭐 증가장갑 갖다 붙이고 뭐 여러 가지 개량을 해서 M109A3보다는 세다고 하는데 뭐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개량된지는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드론에 탐지되지 않기 위해서 이 나무 가지 같은 것을 위에다가 많이 붙여놓고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고 사격을 하는데 자 러시아군이 이 M109가 우크라이나군 M109 한 문이 막 사격을 하고 있는 것을 드론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토치카유 전술 탄도미사일 3발을 때린 거예요. 이 자주포 한 문 잡기 위해서. 그래서 토치카유가 이제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나온 지 워낙 생산한 지 워낙 오래돼서. 그래서 때렸는데 직격은 하지 않고 옆에서 꽝꽝꽝 터진 거예요. 파편이 어마어마하게 비산됐겠죠. 그런데 어제 이 자주포가 그 자리를 이탈을 한 거예요. 터지진 않고 깨지진 않고 이탈을 했는데 불과 몇 시간 후에 야전 정비 마치고 다시 또 와서 사격을 하더랍니다. 그걸 보고 이제 러시아군이 입을 다무지 못했는데 그 정도로 방어력이 꽤 괜찮았다라는 말이 되고 자 러시아군은 이렇게 드론으로 직접 즉 그것도 포병 부대가 직접 날린 드론으로 직접 본 이 타겟에 한해서는 5분 내에 초탄 사격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포병 레이더, 전자전은 이제 적의 무전을 감청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무전 방사원을 어딘가를 이제 탐지해내서 거기다가 때리는 거거든요. 그런 전자전 이런 여러 가지 자산으로 하는 것은 분석하는데 한 30분 걸린답니다. 30분이면 뭐 견인포라도 다 쏘고 그냥 트럭에 걸고 다 가고 없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예 대화력전을 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딱 포병부대가 날려보낸 바로 그 드론에 딱 탐지됐을 때는 할 수 있다 이거죠. 했는데 안 깨진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지금 이 유럽에서 군비 증강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동구권들 벨기에도 지금 며칠 전에 그랬지만 자주포를 프랑스 세자르 자주포를 자꾸 사요. 세자르 자주포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같았으면 이번에 다 죽은 겁니다. 왜? 거기는 그냥 트럭에다가 얹어놓고 사수들이 나와가지고 밖에서 사격을 하니까 이 정도 토치카유 한 3발 맞고 파편이 이 정도 튀었으면 다 죽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장갑화된 자주포였기 때문에 이 M109가 생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뭐 유럽에 있는 분들도 보십니다. 그래서 그 유럽 현지에서 댓글을 적으십시오. K9 같은 이런 장갑화된 자주포를 사야지 이런 프랑스 세자르 이런 거 사가지고 우리 다 죽는다 라는 여론을 조성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난달 이른바 유턴 미사일로 조롱을 받았던 러시아가 또 한 건 했습니다. 이번에는 벨고로드에서 연속 발사된 전술 탄도미사일이 문제였는데요. 도대체 러시아제 무기들 왜 계속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한 전술 탄도미사일 2발이 연속으로 공중에서 폭발했으며 이 때문에 벨고로드시 일대에 파편의 비가 쏟아졌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7월 7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지 시각으로 7월 6일 심야에 벨고로드 외곽에서 2발의 미사일이 발사되면서 시작됐는데요. 현지 전문가들은 해당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영내를 향해 발사된 이스칸데르 M 전술 탄도미사일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촬영된 미사일 발사 실패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발사된 미사일은 공중으로 치솟던 도중에 로켓 모터가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서 추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미사일은 추락하는 도중 로켓이 점화되었다가 꺼졌다를 반복하다가 지상에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두 번째 미사일은 첫 번째 미사일이 지상에 추락하기 직전에 발사됐는데요. 이 미사일 역시 하늘을 향해 치솟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공중에서 몇 바퀴 회전하더니 불덩이가 되어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3일 루한스크 지역에서 발사한 지대공 미사일이 상승 중에 돌연 유턴을 해서 발사 포대를 덮친 사고가 벌어진 지 불과 2주 만에 발생했는데요. 지대공 미사일이었던 지난달 사고 미사일과 달리 이번 사고 미사일 두 발은 탄도중량 480km에 달하는 지대지 미사일이어서 추락지 인근의 피해가 대단히 심각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를 일으킨 이스칸데르 M 미사일은 러시아의 최신 전술 탄도미사일로 최대 사거리 600km의 준탄도 궤적을 그리며 회피 기동까지 할 수 있는 스펙상 세계 최강의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이지만 더블 베이스 방식인지 컴포짓 방식인지 알려지지 않아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상승 중에 추락하는 형상으로 짐작해 볼 때 연료 또는 산화제가 정상 연소되지 않아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군은 연이은 미사일 오발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후 탄약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각종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제는 적에게 쏜 미사일이 자신들을 향해 되돌아오는 사고가 속출하면서 일선 장병들의 불안과 공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유형의 사고들은 설계 결함보다는 관리 부실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러시아 이번 전쟁이 끝나면 ICBM이나 잠수함 같이 과시용 무기보다는 기본적인 탄약 관리 시스템부터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나나킥 하던 지대공 미사일에 이어서 이제는 그냥 올라가다가 그냥 바로 자기네 상공에서 바로 터져가지고 내려 꽂히는 지대지 미사일이 또 나왔네요.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뭐가 깜빡합니다. 깜빡. 이게 뭐냐? 불안전 연소 탔다가 말았다가 추진제가 탔다가 말았다가 그러면서 이제 방금 번쩍했죠. 이게 이제 2탄이 하나 좀 떨어지고 있는데 2탄이 또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다시 이제 리플레이 되는데 깜빡 하면서 지금 추락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자, 이런 추락하고 있는데 2탄이 꽝 쏘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대 한 개 발사대는 두 발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탑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발사대 한 개가 아마 자기가 탑재된 두 발을 다 쏜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첫 번째 미사일은 깜빡 연료가 탔다가 말았다가 하면서 이제 추진력이 안 받으니까 추락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보겠습니다. 자, 불이 그냥 번쩍해서 쫙 아까 이제 첫 번째 미사일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미사일 올라갑니다.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뭐야 하고는 다시 회전을 합니다. 혼자서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는 떨어집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쭉 추락을 하죠. 번쩍하고 이제 추락을 합니다. 자, 그래 이런 거 보면 야, 이게 탄약 관리, 그러니까 이 산화제, 아까 제가 더블 베이스 방식, 이거는 연료와 산화제를 따로 분리하는 방식, 고체 연료지만, 그리고 컴포짓 방식은 애초에 만들 때 연료와 산화제를 섞어서 만드는 이런 방식인데,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이 방식이 비밀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인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탄약 관리가 너무나 안 됐다. 이거 지금 개발하고 생산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도 이 정도로 지금 불안전 연소가 일어나고 있고, 또 지금 불발탄이 나오고, 이런 거 보면 정말 러시아의 탄약 관리가 얼마나 시체말로 개판이냐. 그래서 5만 발 쏘았는데 10%밖에 유효타가 안 나온다 라는 게 거짓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건 아주 오래된 낙후된 탄약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 이런 최신 지대지 미사일, 이 미사일 때문에 지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INF 조약까지 폐기할 정도로 정말 날석에 서로 간에 공방했던 그 최신 미사일이 이 모양이면 러시아 정말 이 국가 시스템, 이 공무원 또 군인들의 이 관리 시스템 개판인 거죠. 그냥 기회만 되면 돈 다 떼먹고 그냥 호주머니 다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이런 최신 무기까지 이런 개판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